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황준호입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계기로 시골을 떠나와 적응하느라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서울이 제게 더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의 흙냄새와 한적한 들판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외아들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에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15살 차이가 났고 저는 우리 가정의 늦둥이였습니다. 누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교대에 진학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누나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누나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 누나는 언제나 제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나는 달라졌습니다. 가족들 몰래 점집을 드나들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누나는 점점 더 신비한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누나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점집하고 거리를 두게 했으나 누나는 신들린 듯 이상한 말을 하고는 했고 처음에는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는 했지만 누나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고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둥 누나를 병으로 알고 고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애원도 하고 마음을 잡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항상 집안의 자랑이었던 교사인 딸이 하루아침에 신들린 듯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니 부모님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승아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분이 나를 찾으셔. 내 육신과 혼을 원하시니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엄마. 거부하면 나도 가족들도 모두 위험해질 수가 있어.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해. 너 이렇게 멋대로 굴 거면 당장 나가라. 어떻게 교회 다니는 네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럴 거면 부모 형제 등지고 당장 나가버려. 아빠, 나는 가족들을 지킬 거예요. 절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누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병원에서도 도망가고 그러더니 결국 신내림을 받겠다며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실종 신고를 하셨지만 누나는 머지않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지만 이미 교사를 그만두고 그 길로 법당을 차려버렸고 부모님께서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때 누나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당이 나오는 건 절대 안 된다. 절대 집안 망신시킬 수 없어. 대대로 신앙이 있었던 집안이었기에 더욱이 부모님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결국 누나도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나를 찾지 마세요라며 부모님과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누나를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누나를 떠나보내고 부모님께서는 누나를 안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마음 편치 않으셨던지 한동안 시름시름 앓으셨지만 그나마 저 하나 보고 버티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면서 저를 안아주시며 그래도 제가 있어 다행이다 여겼고 아버지도 더 이상 그런 딸내미는 없다며 제가 유일한 자식이고 희망이라고 하셨죠. 그깟 무당 같은 거 되면 어떻냐고 누나인데 가족인데 누나를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말을 해서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그때 누나에 대한 배신감이나 실망이 크셨던지 감정적으로 두 분 다 요지부동으로 누나와 의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상 외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으셨고 저 또한 누나에 대한 기억을 점점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누나와 함께하는 생각이 났고 사실 저 딴에도
부모님께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지, 자식이 아무리 지옥을 갈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부모고 감싸주는 것이 부모인데 누나를 그리 쉽게 의절할 수 있는지 저는 부모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새삼 놀랬던지라 저 역시 부모님에게 많은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도 서울로 가게 되었고 일부러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 서울로 상경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처럼 직장을 잘 잡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제 일상은 다른 변화와 함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게 되었지만 저는 딱히 관심 있는 여자가 없었기에 크게 연애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었고 대학 시절의 낭만도 제대로 못 느끼고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을 때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엄마랑 의논해서 우리도 서울로 가기로 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가족끼리 같은 동네에서 얼굴 보면서 살아야지.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 있는데. 왜 자식이 저 하나예요? 그럼 자식 너 말고 또 누구 있냐? 그럼 언제 이사 오시는데요? 여기 있는 거 아예 다 정리하고 갈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구나. 그래도 요새 이 동네 매매가 좀 되는 편이라서 금방 팔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차마 누나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 오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결국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겁니다. 부모님은 과수원을 하시며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사과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던 분들이라 서울 생활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죠. 그런데도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눌러앉자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외아들 보러 가끔 서울 가야지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우리도 아들 하나 있으니 싫어도 도시 생활 좀 해봐야겠다라며 아예 기어코 이사까지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아무래도 든든하니 반가운 마음도 들을 법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묘한 부담감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온 꼴이 되어버렸네. 최대한 떨어지고 싶었는데 고향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살던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시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부모님 댁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부모님과 한 달에 몇 번씩이 아니라 거의 매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잔소리가 제 귀를 괴롭고 제 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너 몇 살이냐? 네 나이면 너무 늦었어. 요새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일찍 장가들어야 한다. 너 그렇게 회사만 다니다가 혼자 늙을 거야? 아휴, 엄마 친구 아들이랑 딸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둘씩 낳았더라. 엄마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이번엔 네 짝이 될 수도 있어. 부모님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곳에 계시니 핑계도 댈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개팅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높은 걸까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단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과 인연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매번 소개받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형과 동떨어져 있거나 대화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도 저는 결국 번번이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하며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뻔히 드는 여자랑 만나서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결혼 안 한다던 절친한 친구 녀석이 이번에 만난 여자랑 3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건네주던 날, 저는 한동안 그걸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같이 술을 퍼부으며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한 녀석이 저를 제치고 먼저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야, 뭐야 너 결혼 안 한다며? 사랑보다 우정이 더 좋다고 부르짖던 녀석이 뭐? 3개월 만에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해? 참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야, 사람 앞길 어찌 될지 모른다고 나도 결혼할 줄 몰랐다. 근데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더라. 너도 이제 마음을 열고 여자 좀 만나봐 녀석아. 젊을 때나 혼자 살면 좋지 나이 들면 그것만큼 외로운 것도 없어. 친구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놀리듯 말을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하나 둘씩 가니 변변한 연애 한번 못했던지라 괜히 조바심도 나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여자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여자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냐? 너는 재수씨 어디서 만났는데? 제가 묻자 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귓속말로 소곤거렸습니다. 야, 나는 소개팅 앱으로 만났어. 다른 친구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서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 해라.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에이, 그렇게 장난삼아 쉽게 만난 걸로 어떻게 진짜 결혼까지 가?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구는 진지했습니다. 네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나도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모르겠더라니까. 너도 한번 해봐. 내가 앱 링크로 보내줄게. 됐다 야. 나는 그런 걸로 못 만나. 너야 뭐 운이 좋아 재수씨같이 좋은 여자를 만났겠지만 그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 한번 시도나 해보고 결정해. 요새 세상이 좋아지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인연을 만날 수 있어. 지금 링크 보냈다. 저는 시큰둥하게 들었지만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서울로 이사까지 오면서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연애에 대한 고민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될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친구가 했던 말을 곱씹다가 결국 그래 재미삼아 해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앱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웬 이성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몇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서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다들 닉네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 본명을 쓰는 듯한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 투명하고 솔직한 느낌이 들어 더 마음이 갔습니다. 사진도 걸어놨는데 굉장히 화려한 미인이었고요. 더군다나 프로필을 보니 자기 사업을 운영 중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듯한 인상에 사진 속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보정이 많이 들어간 사진이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눌수록 똑부러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도 못 본 사람에게 처음으로 설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고 사람이 그렇게 재치 있고 센스 있을 수가 없었죠. 준호 씨, 혹시 아재 개그 아세요? 아재 개그요? 잘 모르겠는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인천 엄마다요. 재밌죠? 네,
또 아재 개그 아시는 거 있어요? 김구가 여자를 치면 뭔지 아세요? 김구가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여자친 구. 진짜 딱이네요. 여자친구.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점점 더 서연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연의 가치관이나 말투, 유머 감각까지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과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저는 그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태도와 말투, 가치관이 저와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서연도 저를 만나면서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보다 더 확고했어요.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연애를 길게 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이니. 그럼 우리 결혼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자기? 나는 자기 닮은 이쁜 애기들 5명 낳고 싶거든. 5명이나? 다복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도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자기 닮은 이쁜 애기들 보면 힘이 날 것 같아. 돈도 내가 많이 버니까 다 챙길 수 있고. 자기는 그냥 아빠 노릇만 잘해주면 돼.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주고. 자기는 진짜 최고의 여자다. 내가 진짜 여자 복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던 터라 서연과의 관계가 진지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라 무척이나 떨렸죠. 호화로운 비싼 청담동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지적이시고 있어 보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저 평범하게 농사 짓는 분들이신 것에 반해 럭셔리하신 인텔리셨지요. 그래서 서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기업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유학까지 다녀오신 피아니스트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도 서연이의 집을 가보았는데 그야말로 대궐같이 으리으리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술작품처럼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내가 진짜 여자복 하나는 있나 보네.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항상 좋은 집안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를 만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기대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연도 조급해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약속이 있던 날,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는 김에 들렀다. 없으면 돌아갈까 했는데 마침 네가 올라가더구나. 근데 손님 오기로 했니? 양손에 잔뜩 장을 봐왔네. 요새 애들은 다 인터넷으로 시키던데 너는 마트 가서 직접 장 보는 거야? 저는 퇴근하고 바로 서연과 식사를 하려고 장을 봐왔던 참이었는데 문 앞에서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머지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며 서연도 때마침 도착하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 서연이랑 부모님이 함께 마주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함께 내리더라고요.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어머니와 닮은 형상인 어느 여자. 그 순간 저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뒤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하며 저도 모르게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나? 15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집을 나간 누나가 이렇게 제 집 앞에서 마주쳤었던 건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5살이니 누나는 지금 50이 다 되었었지요. 나이가 50살이었지만 관리를 잘했는지 그 누구보다 동안이었고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저보다 서너 살밖에 안 많아 보였습니다. 누나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평범한 원피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지만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준호야? 누나가 어떻게 여기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부모님이랑 서연이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데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났고 누나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다독여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누나는 가족들에게서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이 누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맞겠죠. 부모님께서 이별을 선언한 후로 저는 마치 누나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제 앞에 서 있다니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오다 보니 아무래도 누나를 외면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결국 딸이기에 지난 15년 동안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고 그러다 결국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식 버린 독한 부모라고 생각하며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누나와 함께 저희 집 앞에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누나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길 바라고 계셨던 것 같아 일이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있었기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서연이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서연은 집안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서연이 저희 가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특히 무당인 누나를 보고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온전히 방을 수만은 없는 이유였고 너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누나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저는 참으로 이기적이게도 서연이가 더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혼 전인데 어떤 식으로라도 흠잡히고 싶지 않고 서연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초조하게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서연은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누나가 무당임을 알 턱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와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참 단아하고 예쁘게 생겼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호, 너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엄마한테 진작에 소개하지 않고 우리 애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래요. 서연 씨 서운해도 이해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준호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어서요. 준호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멋있고 괜찮아 했더니만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 건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말씨도 이렇게 어른들 맘에 쏙 들게 하는 건지 아버지도 서연이를 잘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께 살갑게 대했고 부모님도 그런 서연이 마음에 드셨던지 대화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달랐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서연 씨 손을 살며시 잡더니
의미 모를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서연 씨는 손이 참 차네요. 찬 손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야 따뜻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가끔은 태우기도 하지. 그 말에 서연은 순간 손끝을 움찔했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제가 차가운 손이라서 겨울엔 장갑을 꼭 끼고 다녀요. 하고 웃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셨는지 어머니는 누나가 말한 의미를 모르시는 듯 환하게 웃으며 되받아치셨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잘 잡아줘야지. 하여간 선남선녀가 함께 있으니 참 예쁘네. 이리 어머니께서는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의 말이 어딘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걸 좋아해서 가끔은 태운다.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누나는 무당이었으니 그런 말들이 의미 있게 들렸지요. 그렇게 서연이와 부모님의 만남은 얼떨결에 성사가 되었고 서연이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식사 내내 표정이 어둡기는 했습니다. 더욱이 그날 이후로 누나의 말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찬송 가진 사람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가끔은 태우기도 하지. 처음엔 그냥 의미 없는 말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운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설마 서연이가 뭘 숨기고 있는 건가? 내가 만약 알고 있는 서연이의 전부가 아니라면 누나는 나한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렇게 의심이 들다가도 곧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연이는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실제로 서연은 연애를 하면서 늘 저를 배려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피곤할 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었고 바쁜 날엔 먼저 이해해 주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항상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누나의 말은 그저 우연히 나온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나치게 깊이 생각해서 빚어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서연의 소비 습관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나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했고 옷이나 액세서리도 세련되게 갖춰 입고 다녔죠. 하지만 점점 그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라 늘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고급 레스토랑만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호텔 라운지에서 마시길 원했고 쇼핑을 하러 가면 자연스럽게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한두 번은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어느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준 서연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서연이가 워낙 능력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을 부리고 싶었을 때가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고는 했는데 제가 부담하면서부터 서연이는 더 이상 데이트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고 온전히 제가 부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부담하면서부터 서연이는 고급 음식점과 레저하는 곳을 돌아다니게 되며 저는 매달 카드값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연이가 나를 능력 없는 남자로 보게 될까봐 일단은 결혼식까지 참기로 하고 최대한 시선을 돌리거나 덜 만나는 걸로 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랑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소화 좀 시킬 겸 한번 돌아보고 가자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할 여자이니만큼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확신은 있어서 돌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익숙한 듯 명품 매장을 구경하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상인가 보네. 이거 이쁘다.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서연이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매보며 제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저한테 사달라는 건 아니겠지 싶어 시선을 피했고 나중에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잘 어울리네.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자기가 보기에는 어때? 나한테 정말 예쁘지?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사줄 거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게... 저는 슬쩍 택을 보았고 45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던 터라 부담되는 것을 떠나 식겁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니 당연히 비싼 것은 알고 있었으니 500만 원 가까이가 누구 집 애 이름이랍니까? 안 되겠다 싶어 당장 살 생각이 없었던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저를 천천히 보며 말을 지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생활을 해왔어. 능력이 있든 없든 이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마음을 보여봐. 하지만 450만 원은... 저는 택을 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저도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처럼 카드로 딱 계산을 하고 군더더기 없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전 월급쟁이였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은 빚쟁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연이가 좋았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사주기로 마음을 먹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저를 찌질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450만 원은 너무나도 제게는 큰 돈이었기에 살 떨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지만 연애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연애의 한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사실 연애 초반에는 서연이가 돈을 조금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아직 결혼 전이니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라서 새삼 다시 보이기는 했습니다. 누구보다 내 처지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언제나 이해한 듯 말하는 서연이었지만 왜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면서 이걸 사달라는 둥 난감하게 저를 몰고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에게 결국 그 핸드백을 사주고야 말았고 제가 서연이의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건지 자꾸만 돈 생각이 나면서 카드빚 걱정에 태산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것도 절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곤란에 처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연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가 궁금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가벼운 마음으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사업한다고 했잖아. 어떤 사업이야? 서연은 순간 눈을 살짝 피하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말한다고 알아? 그냥 작은 브랜드야. 패션 관련된 거라 보면 돼. 어떤 브랜드인데? 나도 네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온라인에서 주로 운영하는 건데 뭐 크진 않아. 내가 투자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고. 근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새삼? 아니, 친구 녀석이 패션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사업을 오래 해왔다고 하니까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참 당신 곁에는 별 친구들이 다 있다. 사업하면 시장 조사하며 자기가 알아서 알아볼 것이지. 왜 당신한테 묻게? 어이없네?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서연이는 새삼 낯설어 보였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연이 사업은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서연이 굳이 사업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저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업은 자기 사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았고 심지어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근근히 유지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자연스럽게 제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급하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이 융통이 안 돼서 그래. 자기가 급한 대로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00만 원? 나 얼마 전 자기 핸드백 카드값도 못 냈는데 그거랑 지금이랑 같아? 나 그 돈 없으면 우리 사업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마 500만 원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모양인데 단돈 몇백만 원으로 자금 융통 안 되면 무너지는 것이 이 바닥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몇천 필요하긴 한데 자기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급한 대로 500만 빌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처음에는 단순히 급한 일이 있겠거니 하고 도와줬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갚겠다고 했고 저도 믿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씩 돈을 빌리려 했고 그때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렵다는 거였고 그러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야금야금 돈을 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더욱더 경악스러운 일은 서연이는 도어락으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는데 제 통장을 뒤져서 마음대로 돈을 뺏어 갔다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야, 서연아, 너 아무리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지만 그렇게 통장을 맘대로 빼가면 어떡해? 너 내 비밀번호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오죽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못 해봤어? 나는 회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대표로 있는 자리에 직원들이 나만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냥 손을 놓고 있겠냐고. 서연이는 흐느끼며 그것마저 제 탓을 했는데 솔직히 막말로 비밀번호를 어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은행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서연이의 이런 행동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했습니다.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라고 하기에는 선이 좀 심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결혼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걸까? 그때마다 저는 자꾸 누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찬손을 가진 사람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가끔은 태우기도 하지. 그게 혹시 내 삶을 태운다는 의미였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저는 결국 답을 찾기 위해 서연과 함께 누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누나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꼭 서연 씨랑 같이 와봐. 내가 궁합 한번 봐줄게. 어차피 결혼하기 전에 궁합 가볍게 많이 보잖아. 진지하게 생각 말고 재미삼아 한번 봐봐. 궁합? 저는 누나의 말에 알겠다며 서연이와 함께 설득해 누나에게 궁합을 보러 가자고 했고 서연이는 괜히 누나가 신경 쓰였던지 처음에 거절하며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제가 재차 재미삼아 보자는 말에 설득당했던지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누나를 찾아가던 날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우리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서연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누나는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를 내오며 자리를 권했어요. 준호야,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 보네? 저는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말을 맞췄으면서 누나가 서연이와 궁합 봐준다면서 데려오라고 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뜬금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누나에게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궁합 같은 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궁합 같은 거 재미삼아 보면 좋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시선이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예리했고 마치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도 그것을 느꼈던지 절로 고개를 수그리며 누나와 쉽사리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저와 서연의 생년월일을 물어보았고 이내 고개를 살짝 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구나. 애석하게도 선택 하나에 불행과 행복이 가를 수가 있겠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나는 다시 서연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원하는 걸 반드시 쥐고야 마는 성격이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서연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제 눈치를 보며 반박하자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지. 준호야, 너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편이지 않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사람한테 정을 깊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많이 희생하는 편이지. 하지만 네가 그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해. 최악으로 말하면 부인이 결혼할 땐 선녀가 되었다가 결혼 후면 요사스런 잡스런 구미호가 되어 네 간을 빼먹을 수도 있는 팔자다. 그러자 누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인상을 확 찌푸리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미호라고요? 지금 그게 옳게 될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아무리 무당이라도 그렇지 결혼할 동생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시고, 아니 무당하시기 전에 교사셨다면서 어쩜 그리 사리분별을 못하시나요? 그만하죠.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됐네요. 서연이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누나에게 쏘아대었고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누나한테 뭐 하는 거야? 당신 누나면 다야? 그럼 더 잘해야지. 그깟 미신적인 종교로 난 이런 식으로 사람 평가당하는 거 싫어요. 평가가 아니라 나는 타고난 그대들의 팔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의 말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믿는 건지 아니다 싶으면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도 서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궁합 같은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요사스런 잡스런 구미호라니 기가 막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적 없어요. 팔자에 글이 나와 있는 것을 잘못 말하면 이 또한 큰 죄이지요. 다만 준호와 맞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 것뿐이고 나는 도리어 내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난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불쾌하니 이만 돌아갈게요. 왜 부모님이 누님을 보고 이절했는지 알겠네요. 한때 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동생 결혼 상대자에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두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나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할 신부감 조심해라. 생사가 달려있다. 결혼이 괜히 일륜지 대사가 아니야.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기가 느껴졌어.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점점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서연이와 희노애락을 같이 겪어서 정이 많이 들은 상태였죠. 제가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가 서연이랑 헤어지면 서연이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겁이 난 것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지요. 그동안 서연과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 제가 정말 서연을 사랑했던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서연에게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경고도 신경이 쓰였고 서연과의 관계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쉽게 끝내기가 어려웠지요. 적어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서연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어 했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결혼까지 가도 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서연은 누나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 우리 부모님도 준호 씨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셨어. 나도 자기 부모님 뵙고 싶었고 이 기회에 결혼 말씀도 드려봐. 피차 잘 되었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양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여유롭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였고 장모님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살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준호 씨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남자 보는 눈이 있지 않나요? 어머니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맞장구 치셨고 아버지도 네, 서연 씨가 참 단아하고 야무지더군요 라며 분위기를 맞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자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러자 장모님은 어이없게 장인어른과 눈을 마주치며 웃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그렇게 유쾌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네. 사위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집과 차는 해와야지.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순간 표정을 굳히셨고 저는 부모님과 처갓집 부모님의 눈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어쩔 줄 몰라 했고 장모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온 이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사업을 하느라 좀 힘들어요. 사업자금 좀 보태주는 외조도 보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다면서 그럼 당연히 가족한테 써야지. 성공 가능성 있는 아내한테 모두 다 아낌없이 외조를 해야지. 나중에 자네도 어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그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네도 우리 사업과 함께하면 어떻겠나. 나도 서연이 사업과 조금 이어져 있는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니 내가 대박 투자권 하나 소개함세. 박가사돈 어른도 잘 들으십시오. 제 사업에 투자만 하면 수익률 50%는 보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분명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 나오실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누나가 제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 역시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한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셨는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이 있었고 고급 와인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의 경제적 지원 요구, 장인어른의 허무맹랑한 투자 제안, 거기다 서연은 이 모든 걸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서연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자기야. 다들 사업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준호 씨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랑 함께 사업하면 좋잖아. 우리 가족이 도와줄 거야. 겁내지 마. 자기가 이제까지 모은 전부를 투자하면 그 배로 당신의 통장에 쌓여만 갈 거야. 대체 지금 장인어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리는 결혼 얘기하려고 나온 거지 투자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겸사겸사 하면 좋지. 시간이 금이라는 것도 몰라?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 진작에 투자했으면 불어날 돈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냐고. 생각해봐. 네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랑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사업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원래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서연은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투자하면 딱 맞아. 이왕이면 제대로 시작해야지. 그렇지? 아, 그만 좀 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서연은 지금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서연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저를 설득하려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인 거 알고 누나가 경고했구나. 그날 누나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를 빼먹는 요사스러운 구미호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야 뼛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랑이고 뭐고 간에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고 부모님을 먼저 자리를 빠져나가게끔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한테 도저히 숨이 막혀 결혼할 자신이 없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목구멍에만 솟구쳤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어렵게 들어온 회사 때려칠 생각도 없고 네 사업에 내가 모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도 투자 같은 거 할 돈도 없으시니까 너는 너한테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너를 만나기엔 능력이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지금 니까짓게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제까지 시간 아까운 거 참아가면서 만나줬더니 감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서연이 쉬 헤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든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못 헤어져줘. 정 헤어지려면 투자하고 가. 안 그러면 절대로 못 헤어져. 그 말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서연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저는 정말이지 이런 여자와 만났다는 것에 새삼 섬뜩했고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게 그렇게 예뻐 보였던 서연이 얼굴이 그야말로 무서운 구미호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런 제 심정과는 다르게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이어왔는데 빈손으로 떠날 순 없지. 나한테 투자라도 하고 가.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투자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나와 당신의 사랑에 못다 이룬 의미라고 생각해. 서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협상이라도 하듯이 차분한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걸요. 저는 일단 서연이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서연이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요즘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한다던데 무사히 잘 벗어나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누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정말 누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나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네가 왜 다시 나를 찾아왔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서연이의 실체에 그야말로 구미호에게 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뻔했어.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처음 볼 때부터 사기꾼의 기가 흐르더라고. 누나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게 서류 뭉치를 하나 툭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 치들에 관해서 조사한 거야. 느낌이 쎄하고 심상찮아서 내가 일찍이 조사했어. 누나가 가지고 온 서류 뭉치들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보다 더 샅샅이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서영과 그 여자의 가족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사업, 그건 헐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용은 없었고 서연은 여태 남자들을 꿰어내어 동업을 하면서 돈을 뽑아먹고서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들에게는 투자를 요구하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단하다던 장인어른의 사업은 또한 빚더미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럴싸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헐뿐인 폐업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피아니스트라고 했던 장모님은 피아노라고는 도레미도 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연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자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호 씨, 왜 그래? 누구 맘대로 헤어져? 사귈 때는 맘대로 사귀어도 헤어지는 건 내가 놔줘 헤어져. 누구 맘대로 네가 나를 차? 나한테 더 이상 계속 이러면 경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 크게 만들지 마.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이용할 생각으로 네 곁에 뒀던 거야. 후회하게 될 텐데 내가 이대로 순순히 끝낼 것 같아? 네 맘대로 해봐 어디. 나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 차단을 한 뒤 서연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불러내더니만 조용히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걸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뭐야 누나? 그 여자와 관계된 남자들. 한번 전화 통화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상대방 남자는 되려 놀라며 경계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거죠? 저는 강서연과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한숨을 내쉬었고 간단하게라도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저는 그 사람 동네로 차로 서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볼품없고 힘들어 보였는데 그게 다 강서연한테 몽땅 털리고 당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얼른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세요. 저도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자를 못 믿게 되었어요. 그 여자한테 뜯긴 돈만 8억이고 지금도 갚고 있는데 당시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 사이에 제가 스스로 주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고스란히 다 제 빚이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보다 몇 년 앞서 서영과 같은 방식으로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엄청난 돈을 뜯긴 후에야
그 여자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성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러 남성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항상 같았습니다. 돈. 저는 그날 밤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사실 심하게 당하지 않고 끝내기는 했지만 과연 도덕적으로 그 여자의 잘못을 묻고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영과 그 여자의 가족들이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서연이는 꺼림칙했던지 다른 남자와는 달리 저한테는 크게 매달리지는 않고 순순히 놓아주기는 했습니다. 어쩐지 그게 누나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얼핏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기 피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망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냥 넘어가려던 사람들이지만 이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단체로 행동하기로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었지요. 강서연의 결혼 전력은 8번이나 되더라고요. 그 부잣집 집과 사업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등쳐먹어서 돈을 빼앗은 것들인 것을 알고 저는 그들과 직접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8번째 남편과 얘기를 해봤는데 심지어 그 사이에는 아이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만났을 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란 걸. 그는 서연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가 혼인신고를 해서 애까지 낳게 되었고 부모님까지 동원한 똑같은 방식으로 큰 돈을 뜯겼다고 했습니다. 무려 10억이나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와 결혼 직전까지 갔던 또 다른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과 협력하여 서영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SNS에서 피해자들의 경력을 과시하며 결혼을 기정사실화했던 흔적들, 과거 피해자들에게 했던 유사한 패턴들의 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했던 수많은 증거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적 경로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서연이 SNS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이미지, 그녀가 자랑하던 부유한 삶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도 빚을 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후 서연은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SNS를 보며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기꾼이었다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이미 부채로 운영되던 사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과 그녀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모든 걸 끝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다시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무당답게 미리 예측을 하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구미호와 인연을 끝냈구나 라고 말했고 저는 누나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한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누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신기가 있겠니? 너랑 만나는 동안 뭔가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바로 착수했지. 사람마다 기가 있는데
아주 그 사람들은 옳지 못한 기가 뿜어져 나오더라고. 미안해 누나. 처음엔 누나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 그런데 결국 다 맞았네. 누나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인연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는 법이야. 근데 그걸 알아채고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내가 얼마나 사람을 겉모습과 첫인상만 보고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무엇보다 매력적인 여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헐뿐이었습니다. 처음의 이미지, 부유한 집안,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 내게서 사랑이 아니라 돈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쯤 큰 빚을 떠안고 모든 걸 잃은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누나 덕분에 살았어요. 누나 신기 아니었으면 저 서연이한테 당해서 폐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묵묵히 내 말을 듣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네 일을 신경 쓰긴 했구나.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의절한 채 살아왔는데 결국 네가 누나의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 두 분도 더 이상 앙금을 다 풀고 누나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세요. 누나는 부모님들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누나를 마음속으로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누나를 피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가끔 누나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도 점점 늘어갔어요. 비록 누나는 여전히 무속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나의 길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보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서영과 같은 사람에게 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누나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한번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힘든 경험했지만 덕분에 큰 걸 배웠지? 다음번에는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야. 이건 신기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볼 거야.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누나.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잊고 또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제 곁에는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기둥처럼 우뚝 서 있어서 저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누나를 인정했고 저 역시 더 이상 가족을 거부하지 않고 한 집으로 이사해서 서로 도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고 인연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하는 여자가 우리 가족들을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고 저 역시 제 아내 되는 사람,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